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 함께 해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구원님과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들 가운데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금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사실 작년 연간 전망에서도 금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올해 최선호 원자재 단에서도 금을 갖다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금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그림이 많이 나와주고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지만은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와주고,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해지면서 결국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단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금단에서 이 실물시장 단에서 주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인 중국 단에서도 긍정적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물 LPR 금리도 내린 상태였었고, 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해서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높았었던 중국의 실질금리가 이제는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이 같은 부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실물 수요가 금을 갖다가 자극했다라 본다고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금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의 방향성일 텐데, 금단에서는 추가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결국 물가단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자극하는 게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견인하는 유가 상승률 바라봐야 된다. 유가 상승률이 작년에 3분기까지 놓고 봤었을 때 높은 레벨, 90불의 높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때까지 그러면은 유가 상승률은 기저효과로 둔화,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압박이 둔화되기 때문에 페드 단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정사실이 점점 강화된다면은 금 역시도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조에서 봤을 때 금 가격 여전히 매력적인 지점에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컨센서스를 조금 상회를 했고, 미국 금리가 그래서 그런지 좀 상승 추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FOMC 결과가 3월 FOMC가 열리게 될 텐데, 여기에 그러면 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멘트들도 있을 것 같고, 금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사실 이제 FOMC 영향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FOMC 단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사실 그닥 많이는 안 보여요. 결국 정책금리 단에서의 방향성 단에서 시장은 이미 페드가 앞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이미 명목금리 단에서는 반영된 상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 이제 뻔한 내용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단에서도 크게 노이즈가 될 만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지금 자체에서는 크게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을 FOMC 영향보다는 다른 쪽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금단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왜냐면 이제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명목 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지만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아직도 사상 최고치라 보긴 어렵거든요. 대략 한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 발생했었던 가격이 2,300불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앞으로의 모멘텀 단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상단이 우리가 열려 있고 매력적인 방향인 건 맞지만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 경계해야 될 부분의 모멘텀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2021년대를 갖다 우리가 되돌아가 보죠. 2021년대 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자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를 21년도 때 받았어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금이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은 별로 상승하지도 못했었고 오히려 좀 둔화됐었고, 반대로 비트코인 단에서 상방 압력이 오히려 높아졌었죠. 뭐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이 경쟁자가
실질적인 해지 수요를 갖다 다 강탈해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ETF의 자금 흐름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금단에서 금 관련된 미국 상장 ETF들의 자금 흐름을 갖다 보면은 연초 대비했었을 때 펀드 플로우가 대략 한 15억 불 가량이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 미국 상장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99.5억 불 가량이 오히려 순유입됐었던 그림들이 나와줬었거든요. 이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금의 수요가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강탈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단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이 그 과정에서 계속 수요를 뺏어간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랑 비트코인이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서로가 경쟁 관계를 갖다가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원래 출범했을 때 목적은 달러의 수요를 갖다가 강탈한다는 목적이었는데 네. 그러나 금과의 이 같은 상관성을 갖다 놓고 본다면 오히려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좀 더 금에 있어서의 경쟁자로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금과 관련돼서 투자를 진행할 때는 뭐 골드바를 직접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투자가 가장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결국 저희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세금적인 측면으로 갖다 놓고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ETF가 좀 더 선호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실물을 갖다가 매입을 할 때는 좀 세금적인 측면을 갖다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ETF 단에서는 좀 더 거래량도 활발하고 이제 우리가 좀 환매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던가 내지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다만 저희가 좀 더 지금 상황에서 권고드리기에는 금단에서 저는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다만 지금에 있어서 사상 최고치로 경신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노이즈, 잡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비중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의 비중 확대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좀 그동안 귀금속 섹터에서 소외되어 왔었던 애들을 좀 더 주목하자 이겁니다. 오히려 좀 금이나 이런 금 현물 ETF보다는 반대로 소외되어 왔고 배당을 끊임없이 주고 있고 자사주를 갖다 계속해서 소각할 여지가 있는 금광기업 애들이 훨씬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련된 ETF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단에서는 또한 배당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단순 금 현물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금과 관련돼서 방향성 자체는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금을 계속해서 비중 확대하시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권고해 주셨고요. 금광기업 쪽으로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과 관련돼서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상 뭐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많은 기사들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은과 관련돼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산업이 어디 쪽에 쓰이나요, 은은? 예, 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가 사실 좀 귀금속향이겠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장신구라던가. 근데 이제 사실 대다수가 은 같은 경우에 60%가량은 실질적으로는 산업향이 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좀 대표적으로 태양광에 들어가는 전도용으로 들어가는 게 또한 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네. 구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가량은 서로 호환작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전도율 이런 것들 갖다 감안했었을 때 은이 좀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은이 조금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사실 금과 같은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구리와 같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은 같은 경우에는 구리랑 가치가 이제 좀 봐주는 부분이라고 이런 그런 자산을 갖다가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더 맞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은은 약간 금과 구리의 그 사이에 있다면 굳이 금을 투자해도 되고 구리를 투자해도 되는데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있나요?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매력도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적인 수요 측면에서도 금에 가깝지만서도 동시에 경기랑 민감성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구리에 좀 더 가깝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좀 더 후퇴하는 구간이라던가 내지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받아가는 구간일 때는 네. 금이 매력적이지만은 경기가 회복되는 그 구간 사이로 들어가면은 구리 이전에 은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순차적인 자산의 이런 방향성을 갖다가
볼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의 그 역할 측면에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과 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구리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또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상승 랠리의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구리단에서 지금 시장단에서 계속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같은 이유를 갖다 살펴보면 사실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적 측면이 훨씬 더 강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 때도 그렇고 작년 말 때 광산들의 공급 차질도 노이즈가 계속 되어 왔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재련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감산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이들이 감산 이슈가 나온 이유는 결국 광산단에서 정광의 수급이 점점 타이트해지다 보니 결국 재련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계속 쪼그라들면서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마진이 축소되다 보니 그들 단에서는 지금 재련단에서 계속해서 공급하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갖다가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같은 구리 가격단에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좀 뭔가 구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도 또 애매한 게 연초 대비로는 성과가 괜찮은 건 맞지만은 네. 다만 작년과 올해를 갖다 같이 해서 비교해서 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구리단에서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이 작용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최대 산업금속 소비국인 지금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결국 고금리의 장기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들도 미국조차도 다 중단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는 여전히 약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단에서도 그로스 레이시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아직까지는 뭔가 엄청 좋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소비국 중국의 지금의 모멘텀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관심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구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 재련소 측에서 감산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전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상방 모멘텀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국도 중국이지만 또 이제 지금 미국 대선도 상당한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미국 대선은 구리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연관성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도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과거 때도 보면은 이제 뭐 트럼프 2016년 때, 대선 앞두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인플레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한 적은 있었겠지만은 네.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두 후보단에서 봤었을 때 사실 누가 되든 큰 영향이 없다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때 원자재 시장이 이제 좀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선 직후로 놓고 보면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열릴 겁니다. 왜냐? 누가 되든 어떤 방향성인 거는 사실 방향성은 분명해요. 여전히 저희는 구리단에서 상방으로 좀 상단이 열릴 것이라 바라보는데 그것의 이유가 대선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왜? 대선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구리 가격의 변동성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즉 어노멀리 현상이 나타났었던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갖다 좀 배제하고 놓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변동성,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가 늘 대선 직후에 원래 갈려 있었던 방향성으로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됐었거든요. 네네. 위로 갈 원래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올라와주면서 대선 직후에 올라갔던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계 심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반등이 나왔었을 텐데 이번 역시도 저희는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리단에서 여전히 올해 하반기 때 상방 배팅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선의 결과랑 이제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 대선을 갖다가 이후에는 오히려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요인, 경계 심리가 해소되는 요인 이런 식으로 접근이 더 맞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다시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쪽에서의 소요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중국 제조업 경기가 확실하게 뭐 살아난다 이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중국단에서 아직까지 경기 모멘텀이 여전히 좀 조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접근하는 이유는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지만은 부양책의 효과는 늘상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경제 지표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중국의 부양책의 척도는 총 신용 창출 대비 GDP의 이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즉 크레딧 임펄스라고 볼 수 있죠. 이 크레딧 임펄스는 구리 가격을 갖다가 최소 못해도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9개월에서 12개월을 선행을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은 지금에 있어서의 유동성, 작년 10월부터 유동성이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특별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는 언제다? 크레딧 임펄스의 선행성을 감안하면은 올해 하반기, 특히 올해 9월 이후부터가 훨씬 더 본격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럼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공백기가 잔존해 있다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회 때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와 1월 달 지방정부 양회 때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갖다 서로 종합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양회에서는 많이들 기대를 하회에 따라 하지만은 사실 1월 달 지방정부 양회를 보셨던 분들은 크게 뭐 기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예상대로 나와줬거든요. 네. 중요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중앙정부 특별채권이 서프라이즈하게도 1조 위안이 더 발행된다는 점, 지방정부는 예상대로 부채 많이 못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딱 그냥 그 정도로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 역시는 마찬가지로 예상만큼 안 나와줬죠. 그럼 이걸 감안하면은 부양 기조는 분명 뚜렷하긴 한데 그 강도가 약하다라는 거죠, 예상보다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의 올해의 정책의 모멘텀의 척도는, 레버리지의 척도는 누구다? 핵심은 정부가 아니라 가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중국의 가계, 결국 그렇기 때문에 1월 말 때부터 중국 간에서는 우리로 치면 서울 같은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다시 한 번 완화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단기적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5년물 LPR 금리를 갖다가 서프라이즈하게 낮춰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가가 회복되는 그림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성을 보면은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실질 금리 하락에 의해서 유휴 자금들이 은행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실물 시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규제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될 부분,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중국의 올해의 우리가 방향성은 인프라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소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고, 전체 GDP에서 부동산 관련된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단의 모멘텀이 회복되는 그림이 앞으로의 구리단에서 주목해야 될 중국의 방향성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면은 올해 하반기, 특히 어떻게 보면 9월 이후부터의 정책 효과 모멘텀 단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지금에 있어서 중국의 모멘텀이나 이런 반응들, 정책이라던가 이러한 실질금리 인하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력적인 그림으로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과 엮어가지고 구리에 대한 투자 전략들 3분기 이후로 보시면서 조금씩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도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은 테슬라가 또 웰스파고의 의견에 상당 부분 흔들린 측면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의 영향들 국내 증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